부끄럽지 않은 사랑. 정수남 단편소설. 아들은 애둘러 가지 않았다. 130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 대표답게 식탁에 앉자마자 어젯밤 내가 전화로 통보한 것을 곧바로 끄집어내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또 아버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좀 다시 생각하시는 게. 커피 한 모금으로 입술을 죽인 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래서 그럴까? 아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다. 밤새 그 문제를 놓고 혼자 씨름한 듯 가뜩이나 마른 얼굴이 더 거칠해 보였다. 하긴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몇 달 만에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이제부터 그 여자와 사귀기로 했다고 통보했으니 아들로서는 그럴만도 했다. 그러니까 그걸 말리려고 이 식전에 찾아온 거냐? 말하자면 그렇죠. 넌 아직도 이 아비가 늙어서 주책만 떤다고 생각하냐? 나는 아들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들의 얼굴에서 그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만약 이 일을 처가 쪽이 알게 되면 얼굴을 어떻게 쳐들고 다닐까 근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들이 내 집을 찾은 것은 몇 달 만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느리와 함께 얼굴을 비추곤 하였으나 내가 혼자 살게 된 뒤부터는 그것조차 끊어진 상태였다. 어쩌다 꼭 필요할 때, 즉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야 부부가 함께 얼굴을 내미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주고받게 되는 통화 또한 서로 필요할 때만 하게 되었고 그럴 적에도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들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바쁜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다. 더구나 장인 소유의 회사이긴 하지만 대표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나는 다달이 보내주는 생활비만도 고맙게 여겼다. 잠시 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를 봐서라도 그게 너희한테 그렇게 흠이 되냐? 그럼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처가 쪽에서 알게 되면.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들은 하고 싶었던 본론을 어렵지 않게 꺼냈다. 나도 그걸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사돈뿐만이 아니라 문단도 친지들도 이를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왜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정작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왜 자식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란 없는 걸까? 하지만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면 자칫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탓이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녀가 말한 대로 설득이 필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10년이 넘도록 혼자 사는 이 아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냐? 내 물음에 아들은 대꾸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소아마비를 앓은 여자라면서요? 그래, 그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그 사람 중학교 교사 생활을 모범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학원까지 운영하는 사회인이야. 아들 둘도 다 아주 훌륭하게 길렀어. 오히려 성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또 몸뚱이만 건강하면 다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착각이야. 몸뚱이가 멀쩡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더 말해줄까? 나는 더 이야기하려다가 아들이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입을 닫았다. 사실 그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자면 그것만이 아니었다. 너 지금까지 그런 편견을 갖고 살았냐? 그렇다면 당장 버리도록 해라. 나는 아들의 얼굴을 건너다 보다가 문득 소녀처럼 깔깔거리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던져준 숙제를 풀기 위해 지금 내가 아들과 입씨름하고 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초겨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맵찬 바람이 부는 날인데 원장실엔 난방이나 제대로 작동이 될까?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이영숙이라고 말하고는 픽 웃었다. 나는 조금 뒤에야 그녀가 왜 웃었는지 알 수 있었다. 촌스럽죠, 이름. 그녀가 말하면서 나를 돌아보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촌스럽기는 예쁘기만 한데요. 옛날에는 다 이름 그렇게 지었잖아요. 나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녀가 자기 이름을 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모자로 머리를 덮고 있었으나 다 가리지 못해서 귀밑머리가 허옇게 드러난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자랑하듯 영숙이라고 불렀다. 이영숙이가 할게 그건. 그녀가 그럴 적마다 동석했던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이상하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으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 석자를 몰랐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만큼 내 눈에는 띄지 않았다는 것도 되었다. H문화센터의 소설 창작 교실은 봄학기를 시작할 때는 모두 40여 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늘어나 종강 때까지 완주한 사람은 겨우 20여 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완주한 수강생들이 모여 서로 자축하는 쫑파티 자리였다. 장소는 인근의 한 식당이었는데 내가 들어섰을 적에는 몇 개의 4인용 식탁을 길게 붙인 자리에 수강생들이 벌써 자유롭게 앉아 사담을 나누고 있었다. 나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녀는 내 옆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는 주저하지 않고 앉았다. 나중에 물었을 때 그녀는 비어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 앉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건 정말 우연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꼭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딱 부러질 만큼 매사에 당당한 그녀의 성격상 작심한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첫눈에 비친 그녀는 모든 게 작았다. 키도 작았고 반무태 안경을 낀 얼굴도 작았으며 젓가락을 집은 손도 어린아이처럼 작았다. 작지 않은 것은 목소리 하나였다. 40년 가깝게 교사로 재직한 탓일까?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하고 컸다. 끊고 맺음도 분명했다. 그렇지만
수인사만 건넸을 뿐 그곳에서는 앞에 앉은 다른 수강생의 질문에 답해주느라 그녀와는 정작 이렇다 할 만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그날 나는 조금 취했다. 맥주 3병이 넘으면 손사래를 칠 정도의 주량인데 수강생들이 따라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보니까 그날은 나도 모르게 그 정도를 넘기고 말았다. 그렇지만 정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것은 아니어서 택시를 타면 집에 갈 수는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을 적에도 처음엔 마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작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그녀의 차에 오른 뒤부터였다. 처음엔 소설 창작에 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것 역시 대부분 그녀가 물으면 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녀는 소설 창작을 배우겠다고 작심하게 된 게 자신이 걸어온 삶을 소설로 써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녀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내가 처한 현재의 입장까지 주고받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문학의 자양분이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술 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네요. 아니요, 달라요. 선생님은 사모님과 사별했지만 저는 이혼했으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혼자 산다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10여 년과 30여 년의 시간적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흔들 적마다 상긋한 샴푸 향기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내가 완강히 버티자 아들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자신의 가정과 회사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수입 원가가 올라서 큰일이라는 것과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는 만큼 시급한 게 신상품 개발인데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유학에서 돌아온 손자 이야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의 병세가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 등등.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것쯤이야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나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대꾸하지 않자 아들은 식은 커피를 마저 비우고는 일어섰다. 왜 벌써 가게? 예, 출근 시간이 되어서요. 자칫하면 길이 막히거든요. 아들의 회사는 소원 쪽에 있었다. 가려면 승용차로도 좋기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아들이 현관을 빠져나가자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시간이 될 때 다시 얘기하자는 아들의 뒷말이 앙금처럼 남아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소설가들이란 모두 그런가. 전 선생은 그날도 체크무늬 남방, 기식이 구겨지고 끝이 말려 올라간 것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 면도하지 않아 텁수룩한 얼굴에 끼고 있는 까만 뿔테 안경이 유난히 커 보이는 그는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듯 구석자리에 앉은 영숙이를 발견하자 성큼성큼 다가왔다. 학원 근처까지 오게 해서 미안했던 영숙은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초겨울 날씨인데도 그는 앉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떠냐고 물었다. 영숙은 내키지 않았으나 머리를 끄덕거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는 언제나 그것을 주문하고 즐겨 마셨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그렇듯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천진해 보이는 선생이 그녀는 싫지 않았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랑을 느꼈다. 노인답지 않게 쏟아내는 그의 작품들이란 모두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잘 지냈어요? 전 선생이 웃으면서 묻자 영숙도 전염이 된 듯 따라 웃었다. 이제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고 되묻고 싶었으나 꾹 눌렀다. 그것보다 그녀는 그날 던져준 숙제에 대한 대답이 더 궁금했다. 제가 드린 말씀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반란이요? 왜 반란이라고 자꾸 그러세요? 반란이 아니라니까요. 영숙은 선생을 건너다 보며 눈을 찡그렸다. 그날도 맥주 서너 병 마시고는 사랑을 남발하더니 혹시 그걸 잊은 것은 아닐까. 그녀는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빨대가 꽂혀있는 투명 플라스틱 컵을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힘껏 빨았다. 그러자 우려하던 대로 창기에 닿은 어금니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선생은 그것을 지금도 반란이라고 말할까? 그게 어째서 반란이란 말인가?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숨는 게 싫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싶었다. 31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 그녀는 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날도 그녀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선생은 해실해실 웃으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받으려고 했다. 영숙은 그날처럼 정색을 한 채 다시 설명했다. 반란은 내란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사이는 정상이잖아요. 다만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랑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왜 젊은이들은 보란듯이 떳떳이 사랑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자 선생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었다. 내가 그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숙제 다 했으니까 걱정 내려놓아요. 선생은 자랑하듯 자신이 그것 때문에 며칠 바빴다는 것까지 덧붙였다. 그래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는가. 영숙은 비로소 찡그렸던 얼굴을 풀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가 누구인가? 소설가 아닌가? 그것도 문단에서 행동거지가 바르기로 소문난. 그녀는 그가 갑자기 자랑스러웠다. 카페에 사람들이 없다면 젊은이들처럼 당장 달려들어 뺨에 한바탕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모금을 빨대로 급히 빨던 선생이 이윽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학생이 숙제를 보고하듯 소상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외로 딸아이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내심 제일 걱정했는데 축하한다는 말까진 못하지만 아빠도 이젠 아빠의 삶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들은 달랐어요. 어찌나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던지 한참 진땀을 뺐어요. 그쯤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영숙은 다시 쿡쿡 쑤시는 어금니 탓에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턱 밑으로 가져갔다. 집가에 가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다. 내일은 꼭 예약하리라.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아들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10년 넘게 혼자 사는 아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선생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영숙은 귀를 쫑긋 세웠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왁자한 소리와 콩콩 뛰어다니는 비트 음악이 가뜩이나 나지막하고 느린 그의 말을 가로막곤 하였다. 그녀는 그것 또한 학원 앞이라는 편의성만 생각하고 다른 점은 고려하지 않은 자신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어제는 아침 일찍 기별도 없이 찾아왔더라니까요. 선생님 댁으로요? 아마 제 딴에는 단판을 찍겠다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공연히 헛수고만 하고 돌아갔지요. 통보인데 선생은 혼잣말처럼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반쯤 담겨있는 투명 플라스틱 컵을 들었다. 영숙은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쑤시던 어금니도 어느새 가라앉은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아드님이 그렇게 반대할 땐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정말 그럴 생각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숙제를 던졌을 때 선생의 성격상 정말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전 선생이 더듬거리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울고 싶거나 외로울 때는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달려갈게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 과음한 탓에 즉흥적으로 뱉어내는 말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눈빛을 보고는 머리를 끄덕거리고 말았다. 쫑파티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길에 그녀는 전 선생에게 다음 강의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듣자 선생은 술이 많이 취했으나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가 그 대신 혼자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선생의 얼굴은 다시 펴졌다. 그녀는 그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재능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야 물론. 왜 싫으세요? 그녀가 대묻자 선생은 머리를 흔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뱉고 나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선생이 머리를 주걱거리자 이번엔 요일과 시간까지 악휘를 지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카페에서 만나 지도받기로 했다. 학원에도 공실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또 선생이 유독 낯을 가린다는 점을 고려한 까닭이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영숙은 선생과의 사이가 이렇게 진전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수업은 그녀가 써온 작품을 선생이 첨삭 지도하면서 덧붙여 이론 등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어느 때는 1시간 또는 그보다 더 짧게 끝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함께 그가 즐기는 술을 곁들이는 게 순서였다. 그의 주량은 대략 맥주 3병이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넘으면 눈이 풀리고 혀가 꼬였다. 어느 때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나이 탓일까? 그것을 간파한 그녀는
그 이상 넘어갈 적에는 양팔을 벌려 말렸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선생은 일단 발동이 걸리면 5병이고 6병이고 막무가내로 마셔댔다. 마치 외로움을 잊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렇지만 그녀는 선생이 술 마시는 게 딱히 싫은 건 아니었다. 취중에 내뱉는 그의 지난날의 궤적을 듣는 게 좋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먼저 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죽은 아내와의 연애 이야기, 문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치열함.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중간중간에 자신이 걸어온 삶도 후렴처럼 늘어놓았다. 20대 후반 무렵 한눈에 반해 결혼한 사람과 5년도 살지 못하고 헤어진 뒤 남은 2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버둥대던 나날들. 눈물겨운 날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웃으면서 풀어놓을 수 있었다. 선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보다 더 가슴을 두드렸다. 그랬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용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셨군요. 영숙은 지난했던 그녀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눈물이 날 만큼 고맙고 반가웠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런 셈이었다. 선생이 어눌하게 입을 열자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처음엔 미루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어린아이처럼 당장 대답해 달라고 떼를 썼다. 예스냐, 노냐. 결국 그녀의 떼거지에 진 그녀는 단서 하나를 달고는 끄덕거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가족들에게 공개해요, 우리 사이를. 그녀가 말하자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다는 것까지 토로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제시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에요. 그가 기뻐하니까 그녀도 덩달아 기뻤다. 갑자기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감정인가?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30여 년 전에 모두 빠져나간 줄만 알았던 핑크빛 감정이 아직 가슴 안에 남아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도대체 그게 어디 숨어 있었을까?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떳떳하게 사귀어요. 후회 없이요. 그럼요, 그럼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욱 아낌없이, 아셨죠? 그는 머리를 크게 끄덕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78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64인 자신의 나이도 적은 게 아니지 않는가. 누가 들으면 주책이라고 노망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누가 들으면 주책이라고 노망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어렵게 찾아온 선생과의 관계를 사회적 통념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린 이렇게 사귀기로 했다 하고요. 알았어요. 우리 사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가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그녀는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말들을 꺼내놓으며 선생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의 손은 의외로 크고 따뜻했다. 저녁 늦게 학원을 끝낸 영숙은 파리바게트에서 초코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둘째 아들의 33번째 생일인 까닭이었다. 아들은 벌써 퇴근한 뒤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 관계로 외국에 출장 간 첫째 아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으나 아들은 개의치 않는 얼굴로 반겼다. 엄마가 좀 늦었지? 아니에요.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묻는 영숙을 향해 아들은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생일 축하해, 아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어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 노래는 다 같이 불렀다.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아주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포크를 들었다. 한동안 개걸스러울 정도로 케이크를 먹던 아들이 물었다. 근데 엄마는 그 어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영숙은 아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자 문득 정말 어디가 그렇게 좋았을까 따져보았다. 그러자 딱히 꼭 집어 이거다 할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다. 텁수룩한 생김새나 털털한 옷차림은 늘 귀지지해 보여도 그 속에는 일평생 쌓아온 작가 정신이 올곧게 꽉 들어차 있었다. 또한 거기에서 탄생하곤 하는 작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답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입 주변에 허옇게 묻은 케이크 자국을 냅킨으로 닦으며 아들이 재촉했다. 글쎄, 그게 뭐예요? 뭐랄까, 아, 그래. 그 사람은 늘 겸손해.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언제나 존댓말을 써. 나지막한 목소리도 늘 솜처럼 부드러워. 나처럼 소리내어 웃지도 않고. 그렇담 엄마하고는 정반대네요. 영숙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TV에서는 내일 날씨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몹시 추웠다. 상고 끝에 분만하고 지쳐 누워 있었으나 남편은 다음 날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야속하다는 생각보다는 날씨가 몹시 추운데 어디에 있나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한테는 언제 인사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글쎄, 또 글쎄예요. 영숙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즉답을 피했으나 큰아들이 돌아오는 대로 선생을 한번 집으로 초대하여 아들들에게 인사를 시킬 생각은 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청탁받은 원고를 쓸 적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졌다. 70이 넘은 우리나라 소설가들의 작품 발표가 뜸한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런 현상은 원고 마감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그날도 그랬다. 단편소설 한 편을 쓰기 위해 사흘 동안 거의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는데도 절반 분량을 넘기지 못한 상태였다. 커피 포트에 물을 올린 뒤 식탁 의자에 앉아 훤히 밝은 바깥을 내다보며 잠시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진동으로 장치해둔 핸드폰이 푸르르 떨어댔다. 설마 하니 이 시간에 편집장이 독촉 전화를 할 리는 없을 터이고, 그럼 누굴까? 혹시 그녀일까? 긴장한 채 폴더를 연 나는
뜻밖에도 발신인이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며느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인가. 그러나 기쁜 것은 잠깐이었다. 오늘 10시쯤 찾아뵈어도 되겠느냐는 문자는 가뜩이나 잠을 자지 못해 침침해진 눈을 크게 뜨게 했다. 찾아오겠다는 목적이 무엇일까? 잠시 골똘히 생각하던 나는 문득 며칠 전 아들이 다녀가면서 던진 말이 떠올랐다. 뒷날 다시 이야기하자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녀와의 교제를 막기 위해 이번엔 아들이 며느리를 부추겨 대타로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용이 주도한 녀석, 그쯤 이야기했으면 이해할 일이지 며느리까지 내세워? 나는 입맛이 있었다. 그렇다고 찾아오겠다는 며느리를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는 그녀의 말도 잊은 채 나는 부랴부랴 샤워부터 서둘렀다. 며느리는 평소 깔끔한 성품대로 시간도 잘 지켰다.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을 들어선 사람은 며느리 혼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올해 초 귀국한 손자도 함께 들어섰다. 나는 먼저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반가웠다. 그의 얼굴을 보자 조금 전까지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걱정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들고 온 밑반찬 몇 개를 냉장고에 넣은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소파에 앉으며 미처 반가움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과 똑같이 찾아온 목적을 털어놓았다. 올봄에 얘를 결혼시키려고 해요. 신부될 아이는 미국에서 사귀던 앤데 만나보니까 제법 똑똑도 하고 참해서 그냥 허락했어요. 집안 형편이 조금 기운다는 게 내키지는 않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좋다고 야단들인데. 아버님께는 나중에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소식도 알릴 겸 또 간곡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며느리의 나지막한 어조는 걸치고 온 은빛 밍크 코트만큼 부드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맵고 차갑게 부는 한겨울철의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맵고 차갑게 부는 한겨울철의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며느리는 TV가 놓인 가구 윗벽에 걸려있는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보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손자를 돌아보았다. 손자는 탁자 위에 놓인 감귤을 까서 입안에 털어놓고 있었다. 왜, 그게 너희 산인데 걸림돌이 되냐? 그럼요, 아버님. 민망스럽냐? 그렇죠. 며느리가 머리를 돌렸다. 애아빠의 사회적 체면도 그렇고 곧 사돈이 될 아이 처가도 그렇고 또 저희 친정에도 그렇잖아요. 걸리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라야 말이죠. 물론 아버님의 처지가 외롭다는 것은 잘 알아요. 모두가 저희 불찰이에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혼자서 잘 해오셨잖아요. 저희는 아버님이 쌓아오신 작가로서의 명망을 늘 자랑하며 살거든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면서 나는 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까?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도 아침부터 학원 연합회 모임 때문에 서울에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잘 갔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같이 살림을 합치겠다는 게 아니지 않니? 그런데도 아니 된다는 거냐? 처음엔 다 그렇게들 말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들 그렇게 되잖아요. 며느리는 그게 당연한 귀결 아니냐고 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잠을 자지 못한 탓일까? 거실 밖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흐릿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감귤 껍질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손자의 얼굴 윤곽도 이중으로 겹쳐 보였다. 손자는 나와 자기 어머니와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을 봐서라도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버님. 며느리는 정색한 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잠시 며느리가 한 말을 새겨보았다. 잘 모시겠다는 말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며느리는 지금 그것을 무기로 삼겠다는 것인가?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무거운 바위에 가슴이 눌린 느낌이었다. 슬펐다. 가슴 밑바닥에서 시작된 그 슬픔은 곧 온몸으로 퍼져갔다. 왜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입장만 있고 내 입장은 없는 것일까? 아직 내 몸에도 자기들처럼 뜨거운 피가 끓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왜 모를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달 7일이 어머님 기일이잖아요. 가신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어요. 정말 빠르죠. 그래서 이번엔 추운 때이지만 묘소를 찾아가자고 애아빠랑 약속했어요. 아버님도 가시겠다면 저희가 모실게요. 나는 깜짝 놀랐다. 벌써 그러게 되었나? 그런데 왜 며느리는 그 얘기를 이 시간에 꺼내는 것일까? 혹시 쐐기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닐까? 내가 말이 없자 며느리가 다시 나지막하게 물었다. 아버님이 묘소에 가보신 게 언제죠? 나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속으로 셈해 보았다. 6년이 넘은 것 같았다. 처음엔 그래도 생각날 적마다 혼자 휘적휘적 찾아가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나마도 발걸음이 뜸해졌다.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과거에 빠져 헤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어쨌든 과거에 머문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잠시 뒤 손자가 며느리를 돌아보며 가자고 눈짓했다. 그러자 미적거리던 며느리도 마지못한 듯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 문제를 아주 손 놓은 건 아니었다. 일어서면서도 오금을 박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죄송해요. 버릇없이 함부로 떠들어서. 그래도 오늘 저는 아버님이 저희 마음을 이해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죠?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와 손자가 인사를 하고 현관을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눈을 떴다. 그러자 집안이 갑자기 무덤 속처럼 고요해졌다. 후, 후. 베란다 유리창을 헐키고 있는 바람 소리가 사납게 들렸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될 모양이었다. 그녀와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은
주위가 어두워진 오후 무렵이었다. 아무래도 그날 소설 수업은 감기 때문에 못 나갈 것 같다면서 그녀는 안타깝긴 하지만 며칠 뒤에 만나자고 했다. 그까짓 감기가 뭔데 우리 만남을 해방 놓느냐고 내가 따지듯 물었으나 그녀는 옮기면 큰일이라면서 콜록거렸다. 콜록거렸다. 얼마나 센데요, 요즘 감기가. 나는 콜록거리는 소리를 안쓰럽게 들으며 그녀에게 아침에 며느리와 손자가 다녀갔다는 걸 알렸다. 그들이 가뜩이나 소설 쓰느라고 힘이 빠져 있던 내 기력을 더 빼놓고 갔다고 하자 그녀는 그런 일도 예상하지 못했느냐면서 또 콜록거렸다. 그리고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꾸 대신 나는 콜록거리는 그녀가 애처롭게 느껴져 사랑해 하고는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갑자기 달아오른 얼굴을 찬물로 식혔다. 해가 바뀌면서 선생과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강추위로 몇 날 동안 세상이 온통 얼어붙었을 적에도 영숙은 상관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선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곤 하였다. 소설 공부라는 핑계를 대면 선생도 마다하지는 않았다. 그날도 그녀는 먼저 핸드폰으로 사인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 약속이 있다고 했다. 무슨 약속이냐고 묻자 선생은 친구의 사진작품전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작가 송수원 씨. 카메라 하나 들고매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사람. 그가 선생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은 이미 선생에게 익히 들어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손뼉을 쳤다. 그럼 같이 가요. 이렇게 추운데요? 추운 게 뭐 대수인가요? 감기도 아직 나가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어금니도 그렇고. 그러나 영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곳에서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저녁 식사까지 하기로 했다는 선생의 말을 한마디로 잘랐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다면 더더욱 잘된 일 아니어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꺼번에 선생님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이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영숙은 큰 소리로 웃었다. 선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말을 끊었다. 그러나 곧 결심이 선 듯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다. 사실 영숙이 갤러리를 찾는 것은 몇 년 만이었다. 그만큼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신경이 갈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던 까닭이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끄러웠다. 안국역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온 영숙은 인사동 길로 접어들자 자신도 모르게 선생의 팔짱을 꼈다. 키가 큰 선생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걸음을 빨리 해야 했으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선생은 걸음을 늦춰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는 쩔뚝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그녀의 팔을 더욱 힘주어 꼭 잡아주었다. 불균형으로 인해 걸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친구들이 놀리면 그녀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계단을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아이들은 한 발로 한 계단씩 또는 안감질로 두세 계단씩 뛰어 올라갔으나 그녀는 쩔룩이면서 겨우겨우 두 발로 한 계단씩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럴 적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배제되었을 때도 그랬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늘 그렇게 다짐하며 이 악물고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지? 송수원 작가 특별사진 초대전에 전시된 작품의 전체 주제는 포스터에 인쇄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의 힘이었다. 선생의 친구들은 벌써 도착해 있었다. 선생이 들어서자 주최자인 송수원 씨는 물론 그의 친구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반겼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 영숙은 선생이 한담을 나누는 사이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에 바다와 하늘이 와인 색깔로 붉게 타오르는 순수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눈 내린 벌판에서 벌이는 황새들의 본능적 짝짓기 동작, 곧 씨앗을 날려보낼 것 같은 민들레의 솜털 같은 홀씨, 모래사장에 누군가 두 줄로 발자국을 남긴 흔적이란 작품 등등. 영숙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이를 완성하기 위해 정말 선생의 말처럼 많은 날 세상을 떠돌아다녔을 작가의 숨결을 느꼈다. 아, 예술이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뭔가를 깨닫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보면 자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게 분명했다. 그녀는 선생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때까지 한시도 작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 나갑시다. 선생과 그 일행들은 식사할 곳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도 모두 우르르 몰려나갔다. 영숙도 서둘러 선생의 뒤를 쫓았다. 바깥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다. 칼바람이 무지락스럽게 인사동 골목을 휘젓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숙이 묻자 선생은 대꾸 대신 그녀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냥 따라와요, 오늘은. 영숙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끔은 말없이 따라가는 것도 사랑 아닐까? 조금 전 보았던 작품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영숙은 문득 선생의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곧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다행스러운 점은 식탁에서도 그들이 영숙을 이상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80 가까운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들의 이야기에 팔려 큰 소리로 떠들며 웃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날 영숙은 선생에게 한마디도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다. 음식 몇 가지를 앞에 두고 친구들이 아내와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그걸 안주로 술을 마실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술잔을 비우는 선생이 왠지
애처롭게 보인 까닭이었다. 앞에 앉은 친구가 아내와 함께 등산 다니는 게 이젠 취미가 되었다고 할 적에도 또 한 사람 그 옆에 앉은 배 나온 친구가 며칠 전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러 필리핀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할 적에도 그리고 그 아들이 일제 골프채를 새로 사줬다고 할 적에도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웠다. 어쩌다 친구들이 저는 소설 써서 얼마나 벌어? 자네 아들이 기업체 대표로 있으니까 생활하기는 불편하지 않지? 하고 물었을 적에도 그는 그냥 대꾸 없이 씩 웃고는 술잔을 들었다. 영숙은 조마조마했다. 6병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선생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따라오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게라도 따라보지 않았다면 이 추운 날 선생이 혼자 어떻게 귀가할 것인가. 그날도 만나자고 문자를 먼저 보낸 사람은 그녀였다. 그럴 적마다 나는 왜 이렇게 굼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들으면 노망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랑이 절실한 사람은 그녀보다 나 아닌가. 젊은이처럼 뜨겁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상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마음의 헛헛함과 외로움을 문학은 대신해주지 못했다. 그걸 자식들이 어떻게 이해해주겠는가. 시간에 맞춰 학원 근처로 달려간 나는 그녀가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또 그 일로 다녀간 것을 묻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런 까닭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반편이 같아 보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기우와는 달리 그녀는 활짝 웃으며 반갑게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이지?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날씨가 조금 풀렸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이제 겨우 입춘이 지났는데요, 뭐. 나는 들고 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았다. 차가운 커피가 이에 닿자 시렸으나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시리니까 긴장이 되어서 오히려 좋았다. 오늘은 김이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녀가 웃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웃고는 있지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금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농담을 싫어했다. 내가 어쩌다 농담이라도 꺼내면 그녀는 안경을 치켜 올리고 정색을 한 채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이유는 이혼한 전 남편이 늘 그랬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농담을 일삼다가 농담처럼 어느 날 회사 여직원과 짝짝꿍이 되어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더라고 했다. 신문지에 싸서 버리고 싶어요. 그때 그 기억. 그녀는 그 말을 한 그날도 깔깔거렸다. 웃음이 많은 여자. 그러나 그 웃음소리를 들을 적마다 나는 그 속에 묻혀있는 그녀의 아픈 상처가 떠올라 젖어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였다. 뭔가 하면요. 말문을 열어놓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 나는 긴장한 채 귀를 세웠다. 무슨 일일까? 다음 말이 궁금했다. 우리 여행 한번 다녀와요.
역시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나는 갑자기 맥이 풀렸다. 아들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다행이었으나 여행이라니, 이 엄동설안에 그녀에게도 이런 엉뚱한 구석이 있었나 놀랐다. 어디로요? 잠시 후 내가 어눌하게 묻자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의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요, 저는 도무지.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시 빨았다. 찬게 닿자 잠시 잊었던 이가 또 시렸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왜 그런 제의를 했는지 곧 알게 되었다. 일테면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자는 시위인 셈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맞고 싶어도 더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나도 그 말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묘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나에게 추임받기 위해 부른 셈이었다. 그래도 내가 머뭇거리자 그녀가 빠르게 다시 말을 이었다. 온천을 가려면 가까운 일본이 제격이고, 따뜻한 곳을 원하신다면 베트남이나 태국 어때요? 저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행이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도 목적은 되겠지만 이번 여행은 그것보다 아드님 내외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니까요. 말을 빠르게 마친 그녀는 목이 마른 듯 냉수가 담긴 유리컵을 들었다. 그럼 언제쯤? 내가 묻자 그녀는 냉수를 마시다가 말했다. 그건 선생님이 정하세요. 저는 아무 때라도 가능해요. 학원 수업이나 수강생 체크는 잠시 다른 선생들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그럼 며칠이나? 그것도 선생님이 정하세요. 2박 3일도 좋고 3박 4일도 괜찮아요, 저는. 유리컵을 내려놓은 그녀는 다시 소녀처럼 깔깔거렸다. 나는 잠시 청탁받은 원고의 마감 일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월간 문의지에 보낼 단편소설 원고가 하나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쯤은 다녀와서 부지런히 써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하였다. 그럼 3박 4일로 할까요? 나는 그 정도라면 아들 내외에도 백기를 들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선선히 끄덕였다. 비로소 안심했다는 얼굴이었다.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나는 기왕 간다면 베트남에 가고 싶었다. 베트남, 그곳이라면 전투병으로 젊은 시절 군화 신고 1년간 누볐던 곳 아닌가. 물론 그때는 다른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어쩔 수 없이 참전했지만 다낭, 사이공, 하노이, 그녀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다. 벌써 모두 알아본 듯 했다. 내 입에서 베트남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예약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그럼 내가 준비할 건 무엇냐고 묻자 그녀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또 깔깔거렸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캐리어에 담을 것들을 머릿속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잠옷과 속내의 몇 벌은 새 것으로 장만해야 할 듯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잉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파랗고 맑았다. 겨울이라고는 해도 우수를 앞둔 절기는 어쩔 수 없는 듯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 또한 그 기세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일러준 대로 청바지를 입고 나섰다. 뻣뻣한 질감이 걷기에 조금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전 9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핸드폰을 들어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도 내 모습을 서둘러 핸드폰에 담았다.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덥수룩한 나. 그것은 내가 이번 여행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고심 끝에 짜낸 방법이었다. 출국하면서부터 귀국할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을 그대로 아들 내외에게 계속 보내자는 것. 그녀도 내 계획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 잠시 뒤 나는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이면 혼자보다는 둘이 있다는 것을 찍어서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나는 열심히 나를 찍고 있는 그녀를 불렀다.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봐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한 앵글 안에 들어가지요. 나는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그녀도 거절하지 않았다. 순간 그녀가 곁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다. 마르고 작은 그녀의 몸은 삭종이처럼 가벼웠다. 출국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장터처럼 북적거렸으나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사진을 몇 컷 찍은 뒤에도 그녀를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